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의 이해 조한길입니다. 여러분들과 EBS 방송 촬영을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이미 같이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시 일반화학의 이해를 통해서 EBS 방송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일반화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화학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방이라든지 단백질과 같은 것들도 탄소나 수소나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 몸도 물질입니다. 물론 그 사람 몸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물질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겠죠. 물질계에서 물질들의 변화나 물질들이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그리고 화학 전반적인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학문 자체가 일반화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잘 배우시게 되면은 이공계 학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시적인 것과 그리고 원자, 분자 크기 수준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현상까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화학의 이해를 배우기에 앞서서 1만 시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학문자든지 1만 시간 정도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 학문을 잘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모차르트 소나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1만 시간을 채우면 되는데, 매일 1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1년 365일이라고 하면은 365시간이 있죠. 매일 3시간이라고 한다라면은 1년 동안에 약 1000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는 것이게 되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매일 3시간씩 연습해서 1000시간을 채우고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화학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물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과정 동안에 2년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박사과정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틀어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약 1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공학자 또는 박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번에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변리사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기술고시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6년제 약대에 진학을 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전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생물과 일반화학과 유기화학과 물리입니다. 그 네 과목을 1만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통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과학 과목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생물학이나 공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또 일반화학과 물리학과 일반 생물학 그리고 유기화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수업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전문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의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를 받게 되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1만 시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진학을 하게 되고 또는 진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공부 시간을 채우게 된다라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나 교수나 또는 학자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일반화학의 이해에서 수업하는 것은 전체 11개 단원입니다. 11개 단원을 3시간에 걸쳐서 16회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화학을 대학교 커리큘럼 중에서 배우게 되면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2주에서 15주 정도로 배우게 되는데 그 분량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학의 2회 전체를 약 48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학의 수준과 일반학과 다른 과목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일반화학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일반학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학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의 수준을 보면은 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일반학에 의해서 다루게 되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의 60%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 물론 고등학교에서 화학 1이나 화학 2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따져본다라면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과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학의 2회에서 배우는 약 60%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을 거쳐오면서 또는 고등학교 공통과학 수준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용어, 예를 들어서 깁스 자유에너지라든지 또는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것, 또 분자 궤도함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배우시면은 부담 없이 일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학의 이해가 3시간 강의로 해서 16회 정도가 되는데, 만일에 이 일반학의 이해가 프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주무실 때마다 나지막하게 틀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주무시게 된다면은 약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하면은 16개 분량 전체를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주에서 2주 반 정도 만에 한 번을 다 들을 수 있다면은 2개월이라면은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를 주무시면서 자장가처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래 화학을 잘 몰랐던 분이라도 화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화학의 용어에 익숙할 수가 있고,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대충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개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학의 이해를 인트로덕션을 해드렸고요. 일반학의 이해 전체 11개 단원인데 오늘 첫 번째 단원부터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에 대해서 다루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가 원자, 분자, 이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들에서는 핵 주위에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전자 배치 또는 전자 배치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들과 구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사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원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이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위쪽을 보니까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는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인데,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는 원자 말고도 핵이나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입자냐면은 기본적으로 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 핵에 있는 양전하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전하들이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입자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원자는 크게 핵과 전자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 또 핵을 구성하는 입자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에는 양성자나 중성자뿐만 아니라 메이슨과 같은 중간자 같은 것들도 있지만, 중간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핵공학자가 아닌 한은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원자는 핵과 전자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 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핵에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양성자 때문에 핵 자체가 양전하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전자가 핵 주위에 있는데, 전자는 핵 주위에 궤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의 예를 들어보면은, 탄소는 6번 원소인데 기본적으로 왜 6번이냐?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가 6개이기 때문에 6번 원소라고 하고 6번 원소가 바로 탄소거든요. 그리고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는 항상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6번 탄소 원자라고 하면 전자 수도 몇 개일까요? 예, 6개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한 전자가 2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한 전자가 8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탄소는 총 전자 수가 6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가 되어 있으면 총 6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하려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하려면 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핵 주위에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이것을 원자가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이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 그리고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원자는 크게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이때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게 되는 기본적인 입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그러니까 존재하는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를 볼까요? 10페이지 중반에 보니까 원자 구조의 핵심 원리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내용, 기억,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이 핵을 다른 말로는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니은,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죠. 전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니은 끝에 보니까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티그,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라고 했죠. 그리고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전자 껍질에 있을수록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높습니다. 그리고 리얼, 각각의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한 존재할 수 있는 그 전자의 수는 2n 제곱계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2n 제곱계고 이 원리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미음, 서로 다른 전자 껍질 간에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겠죠.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바닥 상태라고 하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 즉 핵에 더 가까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 더 멀리 있는 전자 껍질까지 가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더 멀리 있는 데서 더 가까운 데로 가려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비어,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원자가 전자 껍질,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그 전자를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원자가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가 전자수뿐만 아니라 핵의 양 전자량이죠. 왜냐하면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원자들 간의 인력, 분자들 간의 인력, 그리고 핵과 전자들 간의 인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인력은 핵과 전자들 간의 인력이거든요. 핵과 원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의 인력이 너무 크다라면 이 전자는 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핵과 이 원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간의 인력이 너무 크다라면 떨어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의 전자까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남의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금속 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핵과 원자가 전자 껍질의 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 전자를 읽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그런 원소를 무슨 원소로 합니까? 금속 원소죠. 따라서 여러분들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은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핵의 양 전하량이 결정되고 그것과 함께 또 원자가 전자 껍질이 핵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냐, 전자 껍질 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냐, 이것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요. 양 전압값이 크죠. 따라서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크게 나타날 테고 그 인력이 큰 원소를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 이번에는 핵으로부터 원자과 전자가 더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전자 껍질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자 껍질수가 적으면은 원자과 전자가 핵에 더 가깝죠. 가까우면은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서 그 전자를 핵이 또 강하게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전자까지 남의 전자까지 쉽게 끌어당길 수가 있죠. 그런 원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입니다.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고 이건 이제 상대적인 분류로 해서 금속, 비금속으로 이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